자, 이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ODA 추진 방향이라는 제1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1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국제대화학원 곽재성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자,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곽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 중 일부에게는 저녁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세션에 좌장을 맡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지금 일정이 조금 지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의 제목은요, 바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ODA 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공여국가뿐만 아니라 이 국제 정치의 중요한 국가로서 한국의 입지는 매우 강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중추국가로서 이제 파트너 국가들 기존의 공여국가 와를 연결을 해주고 또 신흥국 공여국을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또 양자 간 그리고 또 다자 간 체제에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이제 국제개발 이제 정책을 이제 이해를 하고 또한 우리의 또 파트너 국가들이 또 어떠한 이제 방향을 취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또 그 국가들은 한국의 역할을 어떤 걸 기대하고 있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분의 연사분께서 계십니다. 두 분은 현장에서 참석해주고 계시고요. 한 분은 온라인으로 참석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세 분의 연사분을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 외교부 원도연 개발협력 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표를 해주실 분은 UN 사무차장보 겸 UN 개발계획 총재보이신 하우랑 쉬 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발표를 해주실 분은요. 히스 코스그로브 미국 국제개발처 및 한일 담당 대표이자 미국 개발 고문께서 이제 세 번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한 분씩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의 아이디어와 그리고 또 이제 준비하신 이제 발표 자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발표는 한 15분 정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또 의견이 있으시면 이제 온라인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이나 의견은 제가 연사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도연 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장님. 안녕하십니까, 외계빈 여러분. 오늘 회의 이렇게 저희가 최초로 3년 만에 처음으로 면대면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나 뵙지 못했는데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런 기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저는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발표의 제1장에서는 한국의 개발협력의 역사를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전 세계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어떤 위기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이 OECD DACA를 2010년에 가입했는데 그 이후로 전체 ODA 규모가 28억 6천만 달러에
달한 것이 2021년이었고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해 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1%인데 DAC 가입국 중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헝가리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ODA 예산을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1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7.7% 상승했습니다. 아까 개회사에서 그리고 환영사에서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정액은 아닙니다만은 예산안이 현재 국회에 승인되어야 확정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ODA 규모가 총 14.2%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재무부에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고 내년이 되면은 정부의 전체 지출이 올해 대비 6% 하락할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긴축 기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DA 규모만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은 이번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개발 협력에 나서고 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세부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코로나19라던가 갈등이라던가 기후변화 등과 같은 문제와 마주하고 있고 또 공급망 와해라는 도전과도 마주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 중에 하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통제하거나 제어하면서 이 복잡 다난한 도전 과제 기저부터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여러 협력 연계 그리고 유엔 협력에 적극적으로 다자간 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첨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제를 조금 바꿔서 한국의 개발 협력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가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새 정부의 목적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정부는 글로벌 사회에서 10대 경제국에 걸맞는 모습으로 거듭나고자 하고 있고 글로벌 중추 국가는 여러 다층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면으로는 한국이 좀 더 선제적인 역할을 발휘를 해서 전 세계적인 가치 확장에 기대하겠다. 예를 들어 자유, 평화, 번영,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에 기여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또 한 단면으로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긴밀하게 공동의 글로벌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과 함께 국제 질서를 정립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글로벌 협력이라는 것이 이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 수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ODA 정책에는 4대 정책 기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국은 앞으로 ODA 전체 규모를 키우겠다라고 원칙을 세웠고 두 번째로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서 한국의 인도주의적인 활동과 노력을 확장을 해서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 바탕이 되겠고 세 번째는 글로벌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자유, 평화, 번영,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을 증진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네 번째로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 협력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새 정부는 10대 경제 대국에 걸맞는
글로벌 협력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정부, ODA 등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긴밀하게 민간 협력과 협력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를 보시면은 인도주의적인 활동입니다.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글로벌적인 위기에 기저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저희가 1억 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지원액을 지출한 바가 있으며 단일 국가 기준으로 최대 규모의 지원이었고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코백스 AMC에 2억 1천만 달러를 기여를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액트 A에 3억 달러를 추가로 출연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저희의 인도주의적인 활동과 관련된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합의 그랜드 바겐의 창설국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랜드 바겐의 이후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여러 법치주의에 따르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해외 긴급 구호대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DRT라고 해서 해외 긴급 구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해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에볼라 위기가 벌어졌을 때 서부 아프리카에서 활동을 했었고 또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구호대가 파견됐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저희가 최근 HDP 넥서스라고 해서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연계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전략을 저희가 작년에 도입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취약국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선순위를 보시면은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밸류를 창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권이라던가 법치주의라던가 이런 것들이 제 발표에서 수차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의 개발 목표의 중심 가치들로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제77자 광복절 행사에서 대통령님께서 다시 한번 한국이 앞으로도 글로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 그리고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명시를 하셨고 거기에 더해서 한국이 앞으로도 보편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자유, 평화 그리고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우선순위는 파트너십입니다. 한국은 혼자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례적으로 정책적 대화를 여러 UN 기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UNDP, WFP 그리고 유니세프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정례적으로 다른 공여국과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US, 프랑스, EU 등등 HQ급의 대화를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공여국들 그리고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업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러한 대화를 추가적으로 확장을 해서 신흥 공여국과도 대화를 이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선순위입니다. 핵심 역량 증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발 기관 중에서도 코이카의 역량 증진을 추구하고 있는데
작년이 코이카 창설 3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역사를 쌓아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전문성 강화 분야, 다양한 주제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의 활동을 확장하겠다라는 것도 중요한 우선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지역화된 활동을 확장하기 위해서 한국은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확장해 가면서 여러 가지 시민사회를 국가 수준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보시다시피 코이카에는 현재 CSO, 예를 들어 세이브 더 칠드런, 월드 비전과 함께 국가 수준에서 공동 활동을 하면서 공동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심 역량 개선을 위해서 코이카에서는 다양한 도구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바탕으로 민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혁신적 개발 협력 사업들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코이카에서는 그간 스타트업이라던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를 확장해 왔습니다. 이번 슬라이드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한국의 개발 협력이 걸어온 길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OECD DAC에 가입한 2010년부터 역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한번 이 두 슬라이드를 살펴보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발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께서는 짧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렇지만 한국의 이제 새로운 정부의 이제 국제 개발과 관련된 전략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ODA를 늘리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에 대처하고 그리고 결속력 강화하고 또 그 전 세계적인 가치를 증대시키고 그리고 또 개발 협력의 이제 효과성을 이제 늘리겠다. 그리고 또한 그 실행기관들의 역량 구축을 강화하겠다라는 그 핵심적인 이제 그 정부의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예, 예. 자, 다음 연사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하올랑 슈 UN 사무차장보 겸 UN 개발계획 총재보 님이십니다. 이 바로 이 전 세계 이제 불확실성에 있어서 삼각협력 그리고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곽 교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들 들리시나요? 곽 교수님 그리고 원도연 개발협력국장님, 히스 코스 그로브 개발고문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내외기빈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초대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기회를 빌어서 이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전 세계적인 이제 도전 과제가 새로 부상하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삼각협력에 대해서 그리고 삼각협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제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2030년까지는 한 7년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이제 신속하게 움직여야지만 이제 SDG를 달성할 수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이전에도요. 대략 이제 6억 4,100만 명 정도가 절대 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까지 이룬 그 성과, 그러니까 SDG를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성과가 많이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빈곤 상태에 빠지고 있는데 그 추가적으로 9,300만 명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더 빈곤 상태가 이제 될 거라고 이제 보고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이제 빈곤율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인간 그 개발 지수, 그러니까 저희 UNDP가 30년 전에 만든 것이죠. 이 인간 개발 지수가 처음으로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90년도 그 개념이 이제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후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만큼 인간 개발과 관련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다른 문제들도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은요, 전통적인 사회 경제적인 개발 문제, 도전 과제들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지구가 직면한 이제 3대 이제 위기 중에서 이 기후 변화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코드 레드 이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3대 위기라는 것은 이제 지구에 사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큰 이제 악영을 주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이제 기후 재난이 지금 너무나 이제 심각해져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코드 레드가 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또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 한 개발 이제 지수가 보고가 된 이후 이제 새로이 이제 만들어진 이제 인간 개발 지수가 또 있습니다. 바로 행성 압력 조정값을 반영한 인간 개발 지수가 되겠는데 이는 바로 이제 CO2와 관련된 풋프린트를 이제 감안한 그런 인간 개발 지수가 되겠습니다. 약자로 이제 PHDI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국가에 있어서 지금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상태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2019년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간 개발을 달성할 수 있었던 60여 개국 중에 국가 중에서 PHDI라는 새로운 지표를 적용했을 때 10개국만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간 개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개도국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더 상황이 더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직면해 있는 이제 도전 과제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 온도가 이제 상승하고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이제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이 기후 변화가 1억 3,200만 명이 2030년까지 새로이 빈곤 상태에 빠질 것이다 라는 그런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 세계는요, 유엔이 이제 설립된 이후로 가장 많은 수의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분쟁 지역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쟁은요, 더 복잡해지고 있고요, 더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뭐 환경 훼손이라든지 또는 이제 천연 자원을 대한 경쟁이라든지 또 극단적인 뭐 기후 사태와 같은 비전통적인 안보적인 위협 때문에 더욱더 이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분쟁이 더 이제 심각해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인도주의적인 그 도전 과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적인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이미 겪고 있는 그 SDG 달성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정부들이 이런 이제 위기들에 이런 통합적인 다양한 위기들에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요. 이게 지속 가능을 위한 그 자금 조달을 지금 더 어렵게 만들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제 자금 조달을 필요로 하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2.5조 정도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추가적으로 1조, 2조 달러가 더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제 새로운 이런 위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우크라이나 뭐 전쟁과 같은 것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아까 원도연 개발협력국장님께서 협력에 대해서 또 파트너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한국 정부의 ODA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삼각 협력에 대해서 조금 협의의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삼각 협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이제 불확실성을 봤을 때요. 좀 더 통합적인 접근 방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상호 연계된 문제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삼각 협력은요. 바로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 방법으로서요. 이제 관련된 이제 주체들을 연결함으로써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존의 이제 삼각 협력이라 하면은요. 보통 이 뭐 다자적인 기관들이 이제 남남 협력을 갖다가 뭐 자금 지원이라든지 기술 지원을 통해서 했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개념이 조금 변해서요. 좀 더 다양한 행동 주체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행위 주체가 이제 좀 더 다양한 이제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각 협력이 좀 더 포용적이 된다면 그러면은 좀 더 역동적인 그 혁신적인 솔루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유엔 남남협력 고위급 회담이 이제 개최가 된 바가 있는데 이 회담에서도요 그 개도국에서 좀 더 다양한 자원과 또 전문성과 역량을 또 확보함에 있어서 이 삼각협력에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GPI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제 효과적인 이제 삼각협력을 이제 장려하기 위한 9개의 이제 원칙을 장려하기 위한 지침을 또 마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GPEDC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자발적인 그런 지침의 이제 시행과 관련된 그 시범 프로젝트도 이제 진행을 이제 한 바가 있습니다. UN 같은 경우는요.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이제 기한에 대해서 남남 그리고 이제 삼각 협력에 대한 전략을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이제 빈곤을 이제 퇴치하기 위한 이제 회원 국가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삼각 협력이 최대한 활용이 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OECD의 이제 삼각 협력과 관련된 그 프로젝트들 수를 보면은요, 오히려 삼각 협력 프로젝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새로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 수가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서 이제 100여 개가 있었는데 이제 사실 이제 보시면은 2020년 같은 경우는 그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각협력이라는 것은 이제 그 효과성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고가 된 바에 따르면은 이 개발 프로그램에서 삼각협력을 이제 진행하는 것이 사실 이와 삼각협력과 관련된 그 오해 때문에 제대로 이제 활용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파트너들이 이러한 삼각협력에 있어서 분명한 어떤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각협력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체계적이지 못하고 소규모고 또 불분명한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고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그 중추 국가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이런 삼각협력이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은 최저 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역사상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제 필요한 자금도 갖추고 있고요. 아까 원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력도 확보하고 있고 또한 전문성도 갖고 있고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요, 바로 그 북과 남쪽에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량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조를 한다라는 파라다임에서 개발을 한다라는, 개발을 효과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파라다임으로 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국이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한국은요, 다양한 분야에서 삼각협력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은 또 분명합니다. 특히 이제 녹색 대변혁과 또 디지털 대변혁에 있어서 한국이 이쪽에 이 분야 한 역할들은 매우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한국은요, 그러니까 ODA의 그 생태계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OECD 개발원조위원회 국가와는 달리요, 한국은요, 한 45개의 이제 기관들이 ODA와 관련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차관이라든지 뭐 증여를 하는 기관 외에도요, 그러니까 소규모 이제 기술 그 협력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한국 내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한국에는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기관들은 전 세계적으로 그 기술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 이러한 이제 기관들은요, 바로 저 기술 협력적인 그런 관계를 이제 정부 기관들과 구축을 해서, 그리고 이 대규모 이제 이니셔티브를 지내기 위해서 이제 자금을 뭐 제공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개발 이제 협력을 할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굉장히 높은 기술적인 이제 전문성을 이제 국제기구가 이제 활용을 이제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의 이제 이런 기관들은 그 국제기구들의 구조를 활용해서 좀 더 ODA를 좀 더 효과적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21년도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30여 개국에서 SDG의 파트너십을 저희 UNDP가 이제 수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이 양자 간 그리고 이제 다자 간 개발 이제 협력을 저희가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수행을 함으로써 빈곤을 퇴치하고 불평등을 이제 해소하는
있어서의 목표를 이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요, 국제기구와 협력을 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으며, 또 이제 국제 개발 협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UNDP는요, 다른 이제 유엔 기관들과 마찬가지로요, 한국과 하는 그런 프로젝트 수도 더 계속해서 이제 늘려갈 수 있기를 이제 기대하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지식을 계속해서 이제 공유를 하고, 그리고 또 한국의 습득한 중요한 교훈들을 함께 이제 또한 이제 시행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와 이제 긴밀한 이제 협력을 향후 계속해서 진행을 함으로써 좀 더 이제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 있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하오랑시 총재분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시면은 세 가지가 제가 눈에 띕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굉장히 우리가 논란 그리고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HBI의 그런 경험들, 예를 들어 60 이상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10개로 내려갔다. 그렇기 때문에 UNDP에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좀 계산을 다시 해서 HDI의 재구조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속 가능한 지표, 기후변화 관련된 지표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새로운 지표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0년 이상 시간이 지났으니까 새로운 지표가 필요할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적인 그런 갭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코로나19 이후 재정적인 그런 간극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삼각협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삼각협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다. 남남협력을 넘어서는 개념이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러 남남협력 그리고 삼각협력이 사실 2014년 이후로 크게 줄어들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이를 다시 활성화시킬 방법이 필요하다. 새로운 삼각협력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UNDP가 또 한번 살아있는 역할을 발휘해서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법을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 우리가 대응하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마지막으로 긍정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ODA 구조를 형성해 가면서 5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굉장히 전문성도 뛰어나고 그리고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관들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셨는데, 말씀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이따 질문 답변을 모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질문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청자분들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플랫폼이나 유튜브에 접속해 주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Q&A 시간에 해당 질문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 코스그로브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도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를 조직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이따 Q&A 저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발표에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상호 연계된 도전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정치적인 양극화 때문에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전환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다음 세대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닥치게 되면서 재정적으로도 그리고 인적 자원적으로도 충분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도 굉장히 더뎌지면서 모든 국가들이 불확실성과 마주하게 되면서 개발 지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정당화될 수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도 전 세계에 충격을 줬고, 특히 식량 안보에 큰 악영향을 줬습니다.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 혼 지역, 중앙 지역, 중동 지역 모든 지역들이 계속해서 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체적인 개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기후 변화가 전 세계를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 동물, 식물, 그리고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모두가 이제 생명 존재 자체 그리고 영양 그 자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 민주주의의 후퇴 그리고 권위주의의 다시 부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발표에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자문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가? 특히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가?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접어야 되는가? 이 유한한 자원을 모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일단 답변부터 드리자면 어떤 국가도 어떤 기관도 이 모든 것들을 혼자서 해낼 수는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 전례 없는 도전 과제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위기에 마주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동의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을 하고 그리고 조율을 해서 공여국들이 앞으로 나갈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각 국가의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모두를 위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왜 우리가 개발 협력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자면 저희 미국 국제개발처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보 정례에서도 개발 협력을 논의하고 있고 그리고 보안에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미국 국방부의 이익에 따라서 국제 협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국제 협력이라는 것이 국가 안보에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유, 번영, 그리고 안정을 전 세계에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평화롭고 번영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국가의 경제를 개선하게 되면 그만큼 미국에 대한 경제 기회가 창출하게 되고 또 협력국에도 경제 기회가 창출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의 경제 권한 신장을 다른 국가에서 우리가 기여한다고 했을 때 교육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미국 국민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버넌스, 교육, 그리고 환경 보호에 대한 노력을 하게 된다면 다른 국가에서 그 활동을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불안전성 그리고 취약성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제가 평화적으로 바뀌게 되고 미국인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권이 개선되게 되면 예를 들어 자유로운 그리고 독립적인 언론이 생기게 되면은 시민의 자유가 개선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발 투자와 그리고 미국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편익에 대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공역이 됐든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가 안보 전략에 더해서 인도 태평양에 대한 그런 지역적 전략도 있습니다. 2월 바이든 정부는 오픈 커넥티브 프로스페리티 리질리언트 아태 지역을 만들겠다. 열린 평화로운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이에 따라서 많은 기회들이 창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5개의 축을 세웠습니다. 열린, 상호 연결된, 번영된, 회복 탄력성 있는, 안전한 성장을 이루겠다. 그리고 양자, 그리고 지역 협력을 통해서 3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 첫 번째,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향상해서 인권을 지키겠다. 지속 가능한, 포용적인, 투명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공중보건과 기후변화 위기에 맞서 싸우겠다라는 3개의 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국제개발처는 개별적인 그리고 기업이라던가 사회적 기업들을 협력을 해서 지역 수준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국제개발자 입장에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이 지역의 문제를 제일 잘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사람의 손으로 어떤 의사를 결정을 하고 문제의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면은 그 결과 역시도 굉장히 지속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이 각 지역에 있는 자원을 스스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시에 중앙정부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어떤 분야에 어떤 활동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역량 개발을 지역 정부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열린 제도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왜 이런 미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냐? 배경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미국에서 현재 세우고 있고 그렇다면은 미국이 어떤 이해관계에 집중하고 있는가, 어떠한 한마음 한뜻으로 공여국과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있느냐. 전 세계 평화 번영이라는 것은 이상향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상향인데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목표는 혼자 달성할 수 없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이러한 국가들이 공동의 문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라던가 아니면은 재원의 부족으로 인한 경쟁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공여국들이 협력의 저변을 넓혀야만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굉장히 우애가 깊습니다. 30년에 미국 원조에 대해서 원조를 받던 한국은 그 원조에서 졸업하게 되면서 제대로 기능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세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사람에 투자를 하고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한 한국은 오늘날 전 세계 무대에서 주요 공여국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ODA 그리고 개발 협력에 협업하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우며 각각 국가 안보의 일환에서 국제 협력에 참여하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여전히 이런 협력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샌살바도르에서 신캠퍼 그리고 시암랩에 이르기까지 미국 국제개발협력처와 그리고 한국은 공동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도시 수준에서 지역 수준에서 국가 수준에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평가를 하고 상호 운영성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개선하고 그리고 개발 협력의 영향, 임팩트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 코이카는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자원을 융합을 해서 각각의 장점을 서로 교환을 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기후 대응 도시를 만들다거나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활동에 재정 기여를 하면서 공동 활동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저희 국제개발처가 오히려 한국에 재원을 제공을 해서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 경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각의 공여국이 서로 협의를 하면서 최고의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 협력을 하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이 딱히 계약에 따라서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와 미국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MOU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성역 없는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MOU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공유입니다. 정보 공유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개발처 그리고 한국이 집중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파견 교육입니다. 저는 국제개발처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떤 특정 국가에게 어떤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한국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ODA 기관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코이카에서 저희 개발처 워싱턴 DC로 직원을 파견을 수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개발처에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견 프로그램이 굉장히 귀중했다라고 저희는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저희가 모파와 함께 MOU를 맺어서 코이카와 공동으로 저희 개발처에서 공동 평가를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개발 협력 그리고 정책 과정에서 학습 그리고 교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서로 평가를 하게 된다면 결과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업무 협력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소중한 자원을 무한히 투자를 해야 되는 작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적 자원을 돌아보고 절차를 돌아보고 예산을 돌아보고 그리고 프로그램 의사결정 과정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충분하게 업무 조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여력을 만들어 두었는가
라는 것을 자문해 보면서 협력을 한층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한국은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개발 협력의 주요 공여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로벌 공여국으로서 우리는 큰 사고를 해야 됩니다. 이 개발이라는 것을 단순히 ODA 수준이 아니라 좀 더 큰 사고,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ODA를 우리의 지역 정책, 인도 태평양 수준까지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자원을 공유하는 것은 업무 협력의 최적의 사례인데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업무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방향성이라던가 프로그램 평가라던가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서로의 자원을 최대 효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업무 협력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호 운영성을 생각을 해가면서 업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권력주의적인 시스템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저도 권력주의적인 시스템이 어떤 건지 명확히 아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 간소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굉장히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미 너무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기민하게 유연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지원 그리고 재난구호 역시도 기민하게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사실 모든 국가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서양 지역을 보더라도 우리가 기후변화를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지역 단위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중앙 아메리카나 호너브 아프리카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지역 단위로 양자 단위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에 어떤 사람도 이 모든 것들을 혼자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의 손길에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트너와 함께 어떤 문제를 진정적으로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하게 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국제협력처는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든 환경적인 평가든 아니면 인프라 개발 협력이든 아니면은 정책 교류든 저희 개발처의 문은 한국에 항상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을 드리자면 해결책은 의미 있는 해결책은 분명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난제들, 글로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함께 그리고 한마음 한뜻을 가진 다른 국가들과 함께 협력을 하게 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Great. Thank you very much. 네, 고맙습니다. 매우 유용한 그리고 또 이제 통찰력이 많이 담겨 있는 발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해석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국가안보의 이제 새로운 이제 개념을 정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국방이라든지 이런 부분 차원에서가 아니라 좀 더 펀더멘탈한 그 차원에서의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쪽에서 그 한국과 또 한국과 미국의 그 협력 그러니까 이제 코러스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셔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제가 FTA를 이제 협상을 할 때 처음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표현이 코러스라는 표현이죠. 근데 이런 코러스 협력은 국제 개발 분야에서도 분명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필리핀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중남미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외교부에서는요. 한국과 그리고 이제 중미 국가 간의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이제 대표분께서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때 중미가 이제 직면한 그런 도전 과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이 중미 지역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됐죠. 근데 이것은 뭐 중미만의 이제 이슈는 아니다. 왜냐하면 중미의 안정 그리고 이제 카리브해 안정이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함께 이제 해주셨음을 그때도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의사결정을 좀 더 합리화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공유 국가로서 그리고 이제 중추 국가로서 이제 발전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의 이제 책정과 그리고 예산의 이제 집행 그리고 또 이해 관계자들과의 여러 가지 이제 파트너십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 ODA를 효율적으로 하고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절차를 합리화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질문도 받고 의견도 듣고 그리고 이제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술이 정말로 놀랍네요. 벌써 질문들이 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요. 한 가지 질문만 각 연사분별로 선택을 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ne. 먼저 첫 번째로 원도영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PN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연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에 채택하셨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HDPN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HDP 넥서스는 어떤 전략인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우랑시 총재보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Interested in triangle. 많은 분들이 이제 삼각협력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UNDP가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으로서 삼각협력을 위해서 어떤 이제 역할을 하고자 하시는지, 어떤 이제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And for the 네, 그리고 히스 코스그로브 고문님께는 잠시만요.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있는데요. 개도국이 어떻게 공유국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쉽지 않은 질문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고문님께서 보시기에서는 한국이 개발 협력에서 중추국가로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개발 경험 때문일까요? 뛰어난 기술력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경제 성장 때문일까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한국이 공유국으로 거듭나도록 한 그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간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영 국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HDP 넥서스 전략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HDP 넥서스라는 것은 한국 정부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일관적인 접근법을 유지하겠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서 각종 갈등의 기저 원인을 제거하고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쯤에 이 전략을 채택을 했었는데 HDPN은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취약국의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고 또 분쟁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더해서 협력을 강화하겠다. 단순히 정부 간 협력뿐만이 아니라 다자간 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또 시민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 세계 공동체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 다난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합된 조율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 HDPN 넥서스라는 것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 열쇠가 되어 저희 통합된 접근법을 이행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통합된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표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HDPN 세 가지를 공유를 해서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사고하겠다. 그게 뭐 여러 분야를 다 아우르는 문제는 아니더라도 HDP를 고려하겠다라는 접근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Are you ready? 자, 네, 쉬 총재부님, 예,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는 안 됐지만 그래도 좀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굉장히 또 훌륭한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UNDP는요. 예, UN 그 개발 시스템에 속해 있죠. 또 UN 시스템에서도요. 바로 지금 그 전략과 그 조율, 그러니까 유엔의 그 남남 협력 그리고 이제 삼각 협력을 이제 조율하는 것을 담당하는 그러한 이제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구들을 통해서 이제 유엔 쪽에서 이제 노력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UNDP는요, 유엔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개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제 유엔 이제 개발 기구 관련된 그런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같이 뭐 협력을 하자라는 이제 지원을 저희가 또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또 협력을 하자는 요청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자라는 제안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개도국에 있어서 그런 솔루션이 자체적으로 저희는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도국에 적합한 그러면서도 그 혁신적인 그러한 솔루션을 개도국 내에서 저희가 이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많은 이제 기구들이 유엔 내에서 뭐 개발과 관련돼서 이제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러한 이제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수요를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요, 아이디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솔루션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이제 자금이 또 확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지식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뭐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어떤 지역 사회 내에서 어떤 특정 이제 프랙티스가 있다, 관행이 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또 한 관련된 뭐 6개 뭐 대표적인 뭐 솔루션들이 있는데, 뭐 특히 이제 보건과 그 개발과 관련된 그런 전략들 또 해결책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략들 그리고 이러한 솔루션들이 이미 이제 현장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걸 활용을 함으로써 저희는 이제 남남 협력에 있어서도 그 해결책을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솔루션에 대해서 뭐 공동 이제 개발을 하고자 할 때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남남 협력 그리고 이제 삼각 협력에 있어서 어디가 딱 거기에서 딱 맞추어서 만들기보다는 이미 있는 것들을 뭐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협력의 기회가 있다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금의 어떤 간극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들이 만약에 뭐 개도국에서 저희가 우리가 소싱이 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개도국에서도 이제 충분히 이제 솔루션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솔루션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금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자금이 또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도국에서도 이제 개발 협력을 위한 이제 프로그램들 가지고 있습니다. 뭐 태국이라든지 뭐 튀르키예라든지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제 남남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이제 남남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도국 차원에서의 그런 개발 협력을 할 수 있는 이제 기관들,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남남 협력이라든지 또 삼각 협력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해결책이 있고 그 해결책이 솔루션들이 있고, 근데 그런 솔루션들이 그런데 이제 펀딩만 이제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는 이를 갖다가 이제 뭐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방안들은 이제 찾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협력이라는 것은, 또는 남녀 협력이라는 것은요, 어떤 협력의 새로운 형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는 협력 방식에 추가적으로 이제 제공이 돼서 이제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서 여겨져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도국에서 뭘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공하는 펀딩이 유용하게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개도국마다 또 이제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또 요구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이제 특이점들이 충분히 이제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기에 이러한 또 각 국가별로 존재하는 이제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 조금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 정부하고 이제 일을 해보신 인도 같은 경우는 그곳에서는 어떤 클라우드 기반의 그 백신의 재고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에 이제 개발이 된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다른 개도국들이 인도의 이런 사례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이제 재고를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함으로써 뭐 콜드체인도 잘 되고 온도 관리도 잘 돼서 이제 백신 관리가 잘 되게끔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인도의 이러한 솔루션들이 다른 곳에서 또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라든지 인도네시아 등에서 이제 사용이 될 수 있게끔요. 그리고 또 인도에서 개발된 이 시스템은 이제 여러 그 개도국에서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이제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도국에서 만들어진 솔루션이 다른 개도국에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이를 위해서는 이제 충분히 저희가 파이낸싱을 찾아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또한 이제 삼각 협력을 위해서 많은 이제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삼각 협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So it was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도 사례, 백신 사례에 대한 관리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저희도 굉장히 유용한 플랫폼이었습니다. 한국도 백신을 유용하게 못 썼던 사례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수급 문제는 굉장히 삼각협력에서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요가 있는 건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 둘 간을 연결해 주는 것, 공급과 수요를 적시에 경제적인 방식으로 연결해 주는 게 항상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어떤 그런 중개 서비스 아니면 브로커 서비스, 뭐 이름은 맘대로 지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남남 협력을 촉진해 줄 수 있는 중간다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남 협력이라는 것이 이런 삼각 협력의 어떤 바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본다면은 민첩하게 우리가 UNDP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UNDP 외에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나? 저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야말로 UNDP에서 이러한 역할을 한 번 더 좀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중재자 역할을 남남 그리고 삼각협력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모든 것들을 하나의 패키지에 다 담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해결책도 다양하고 수요도 다양하기 때문에 민첩한 UNDP의 활동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Yes, Prophet Quack, you're totally right. 예, 맞습니다. 정말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 수요 공급 관련돼서 정보의 비대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제 정보 비대칭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이제 관심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요. 그 이와 관련 유엔 남남 협력 사무소 이제 사무소장께서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해주실 텐데 이제 각 국가들이 이제 그 개도국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을 어디에다 공시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개도국에서 이제 그 자신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솔루션들을 한번 여기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방법들도 지금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제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분명히 이러한 남남 그리고 이제 삼각 협력이 매우 효과적으로 개도국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측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 이제 효과성 프레임워크 차원에서뿐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은 남남 협력과 그리고 삼각 협력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이제 한국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도요, 이 남남 협력 그리고 이제 삼각 협력을 아주 몇 년 전에 한번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성공적인 이제 사례를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남남 협력과 그리고 삼각 협력과 관련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 분명히 기회는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team in person. 네, 나중에 저희가 대면으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 고문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질문 주셨던 것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한국이 특별한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지금 시간을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 수원국이었죠.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주요 공여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변천사 그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 세계가 따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한국이 정치적인 의지, 좋은 거버넌스, 그리고 올바른 분야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성장을 하면서 번영하는 민주주의와 경제를 세웠는데 그 자체가 다른 개도국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느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안거나 예를 들어 삼성이라던가 LG라던가 이러한 첨단 통신 플랫폼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상호 운영성이 뛰어난 통신 백본망을 전 세계에 구축해 갔고 또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적극 진출하면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바이오 연구 시설들이 코로나 백신을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한국들이 전 세계에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브랜드라던가 경험이라던가 모델이라던가 정치적인 의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에 전파했기 때문에 한국이 그렇게 성공했다, 중추국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글로벌 무대로 끌어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여국으로서 많은 모범이 되었지만 민간 분야의 역량도 귀감이 되었고 거버넌스라던가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이 그러한 과정에서 발휘한 모든 역할들이 다 주요했다. 사실 공여국이라는 것은 사실 나중에 저절로 얻은 것이고 그 위의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굉장히 열띤 토론을 지금까지 하면서 질문 답변 시간 그리고 발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그리고 UNDP의 여러 가지 삼각 협력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심도 깊은 토론들이 곧 다음 세션에 또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끝까지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와 함께 마지막까지 계속 회의를 이어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15차 서울 ODA 국제회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 세 분 뛰어난 연자분들께 특별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so that concludes session 1. 자, 이걸로써 제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자정으로 수고해 주신 곽재선 교수님과 그리고 또 훌륭한 말씀을 들려주신 모든 연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 밖에 간단한 차와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션은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간 휴식하시고 돌아오셔서 회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